우리 예수님이 말씀이신 분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 역시 말씀이 육신된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것들을 만나게 됐을 때, 하나님의 말씀과 어울리지 않는 것들을 접하게 됐을 때 말씀이 육신되는 사람은 어떤 반응을 보여야 맞습니까? 알러지 반응이 일어나야죠. 이거 아닌데? 이거 우리 거 아닌데? 이거 예수님다운 거 아닌데? 이거 예수님이 주신 말씀과 다른데? 하고 뭔가 반응이 일어나야 맞는 거지요? 무감각하게 가만히 있거나 그런지 아닌지 모르고 오히려 반성경적인 것들을 추종하거나 지지하거나 그런 편에 서 있으면 될까요? 네, 그러면 교회는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많이 공격한 것이 바로 진화론이고, 그 세력은 점점 확대되어 지금 최절정기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에 이게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반응을 하지 않아요, 교회가. 오늘 이 시간 말씀이 육신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첫 조상은 누구인지 답을 다 아시죠? 네, 화면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 아세요. 네, 제 잠깐 소개 잠깐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이제 지구과학을 전공을 했는데 진화론 문제, 이 문제 때문에 많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창조 신앙 교육을 하는 이 부르심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교단은 좀 떠난 지가 오래됐어요. 2010년에 미국으로 가면서 떠나게 됐고 2010년부터 17년까지 미국에서 이 창조신앙 교육을 받고 이 부르심을 따라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이들 가르칠 수 있는 또 성도들을 교육할 수 있는 교재를 만들라고 말씀하셔서 그 일을 이제 함으로 이렇게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7년에 이제 가을에 돌아와서 벌써 이제 7, 8년이 됐잖아요. 그죠? 그동안 많은 사역들을 해오고 있는데, 우리 밀양 성결교회 목사님께서 이렇게 성도님들 만나게 해주시고 또 여름에는 우리 아이들 만나게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 목이 많이 쉬었죠. 예, 제가 기도를 요즘 너무 많이 하고 있어요. 기도할 일이 많고, 그만큼 교회가 지금 위기라는 생각 때문에 기도를 쉴 수가 없는 그런 가운데 있어요. 저뿐만 아니라 저희 연구소에서 제가 키우고 있는 강사님들 다 이렇게 기도함으로 한 교회, 한 교회, 또 한 영혼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느낌이 안 오셨어요? 여름에 우리 성경학교 하기 전까지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일을 통하여 우리 밀양 성결교회 아이들이 변화되어질 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 선한 영향력을, 복음의 영향력을 끼치는, 말씀의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놀라운 부흥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첫 조상이 아담인가 오스트랄로피테쿠스인가, 오랫동안 교회 다니신 우리 어르신들한테는 뭐 저딴 질문이 다 있어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우리의 젊은 세대들에게는 이게 너무나 심각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단계별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오늘 잘 기록도 하시고 기억도 하시고 또 요즘 뭐 녹화되고 있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영상으로 반복적으로 들으시면서 내 말로 누군가에게 설명할 수 있을 때까지, 내 손자, 내 손녀에게 설명할 수 있을 때까지 그렇게 공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인류의 기원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진화론에 입각한 인류의 진화 계통표의 근거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여지는 이 그림만 봤을 때는 이걸 진화 계통표라고 부르는데, 이 그림만 봤을 때는 마치 과거에 수백만 년 전 어떤 진화적 조상으로부터 호모사피엔스라는 우리 인간에 이르기까지 진화적 단계들이 다 밝혀지고 뭔가 근거가 있어서 가르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요. 그림을 봤을 때는. 그죠? 그래서 한 단계 한 단계 좀 보면 요 맨 밑에 있는 것들, 요 맨 밑에 있는 것들이 사헬란트로푸스, 그다음에 알디피테쿠스 이렇게 이름이 붙여진 화석입니다. 근데 이 화석들이 어떤 상태냐 보니까 발견된 거. 우린 발견된 화석을 본 적 없지요. 그죠? 근데 이걸 실제로 본 사람들이 말하는 거, 학자들이 말하는 거예요. 모두 발견된 화석 자료들이 조각난 파편으로 된 유골 형태여서 논란의 여지가 많다. 즉 인간의 조상화석이라고, 진화적 조상화석이라고 우리에게 제시되는 화석들은 대부분
가만히 누워있는 채로 발견되는 것이 아니고 매우 파편적이고 그리고 매우 일부분만 뭐 이빨 조각 하나, 무릎뼈 조각 하나, 골반뼈 조각 하나 이런 식으로 매우 빈약한 정보, 빈약한 그 화석이 발견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빈약한 조각이 발견됐는데 빈약한 일부분이 발견됐는데 전시될 때는 어떻게 해요? 전부 다 두 발로 걷고 있죠? 아니 네 발로 기었는지 두 발로 걸었는지 어떻게 알아요? 조각이 발견됐는데. 그치요?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건데 생각하기를 포기했어요 우리가 그냥. 그래서 그냥 이렇게 전시를 해놓으면 뭐 다 과학자들이 밝혔나 보다. 근거가 있나 보다. 여러분 다 의심하라는 게 아니에요. 성경과 다른 얘기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반응이 일어나야 돼요. 알러지 반응이 일어나야 돼요. 그게 말씀이 육신된 삶의 반응이에요. 그죠? 이런 거 보면 저거 다 밝혀진 거 맞아? 증거 있는 거 맞아? 이런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헬란트로포스 학자들은 아주 조각난 파편된 그런 조각만 발견됐다고 말하고 있는데 전시관이나 책에는 이렇게 멀쩡하게 인간처럼 두 발로 걷는 그런 존재로 복원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진화의 단계로 소개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발굴된 건 요거 두개골 요거 하나입니다. 두 발로 걸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요 두개골 보고? 과학자들에겐 신비한 능력이 있어서 두개골만 보고도 어떻게 걸었는지 파악할 수 있는 걸까요? 아니겠죠. 그래서 좀 정직한 과학자는 브리스 슐리라는 이 과학자는 사헬란트로푸스는 이족보행 두 발로 걷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지금 인류의 기원을 진화론적으로 연구하는 이 인류학계, 이 진화론 학계에서 내놓고 있는 가장 주력하고 있는 가설이 네 발로 기다가 두 발로 걷게 되면서 사람이 됐다라는 이 이론을 가장 주력해서 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이 교과서에도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는 뭐가 필요합니까? 네 발로 기다가 두 발로 걷게 된 그 중간 단계를 보여주는 진화의 과정 증거가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그 증거가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오지 않고 두개골밖에 찾은 게 없는데 이거 보고 두 발로 걸은 것처럼 이렇게 전시를 한다 이 말이죠. 또 그 아래쪽에 있었던 것 중에 알디피테쿠스라는 게 있어요. 근데 얘도 지금 두 발로 서 있죠? 너무 멀쩡하게 이렇게 서 있는데 이거를 맞추는데 뼈를 맞추는데 화석을 맞추는데 15년이 걸렸는데 15년 걸려서 맞춰놓은 모습이에요 이게. 잡지 화보로 나왔어요. 15년 왜 걸렸을까요? 이대로 누워 있었던 게 아니라 저렇게 넓은 땅에 우리 막 미량만큼 이렇게 넓은 땅에 조각조각 흩어진 뼈들을 긁어 모아가지고 맞춘 거예요. 이게 도대체 한 개체의 뼈라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것도 장담할 수가 없는데 이게 다 너무나 으스러지고 부스러진 이렇게 심하게 부스러지고 일그러져 있는 그런 상태의 뼈들을 조심조심 모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너무 깨어지기 쉬워서 약간 닿기만 해도 가루가 될 정도로 이렇게 부실한 그런 자료밖에는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전면에 내세울 수밖에 없는 건 그만큼 진화의 증거로 해석할 만한 것이 발견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영장류학자 에스테반 사르미엔토는 족부 분절의 비율, 이렇게 발목에서 무릎까지, 무릎에서 골반까지 이런 비율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 비율을 연구했을 때 그 기능적 유사성은 사람의 것과 닮은 게 아니라 뭐랑 유사하대요? 고릴라의 것과 유사하다. 즉, 네 발로 긴 그런 신체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어때요? 사이언스지. 또 박물관에는 두 발로 걸은 것처럼 이렇게 세워놓는다 이 말이죠. 그럼 우리 아이들 교과서에는 어디부터 나올까요? 알디푸테쿠스나 아까 사헬란트로푸스 같은 거는 너무 자료가 부실하니까 자기들도 부끄러워서 교과서에는 넣지는 않아요. 그런데 교과서에 나오는 그럼 루시, 이게 첫 번째로 우리 아이들이 배우는 겁니다. 인류의 조상이라고 배우는 거예요. 지금 빨간 색깔 동그라미 하는 거 보이시죠? 거기에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파넨시스 이렇게 써 있고 우리 중학교 아이들 여기 초등학교 잘 믿음으로 키워가지고 중학교 딱 올려보내자마자 배우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미리 초등학교 때 이 내용을 배우고 올라가야 되겠죠? 미리 예방접종을 하고 올라가야 되겠죠? 그래서 창조 캠프를 하는 겁니다. 자, 이게 390만 년 전부터 아프리카 지역에서, 동아프리카에서 출현해가지고 두 발로 걷는 인류의 첫 조상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존재다라고 가르치고 이거 애들이 시험 보려고 막 열심히 밑줄 긋고 외우고 막 했던 거 보이시죠? 교과서에.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요. 그런데 이 루시가 과연 어떤 존재일까? 어떤 존재일까요? 키가 지금 이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파렌시스는 어디에 있냐면은
진화 계통표상에서는 이 자리에 있는 애예요. 그러면 이게 나오기 위해서는 그 전 단계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여기에서부터 호모사피엔스까지 가려면 또 여러 단계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 첫 번째 단계로서 교과서에 가르치고 있는 바로 요거예요. 교과서 페이지에 보시면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파렌시스부터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인류의 첫 조상으로 가르치는데 화석을 발굴해서 이것도 오랫동안 맞췄는데 몸의 한 40% 정도를 발굴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40%꽤 많이 발굴된 건데? 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런데 두개골을 한번 보세요. 두개골에서 하얀 부분이 있고 누리끼끼한 부분이 있어요. 어떤 게 발굴된 화석이겠어요? 누리끼끼한 부분이 발굴된 거고 하얀 부분은 없어서 모조품으로 채운 부분이죠. 자, 그럼 한번 제가 숙제 한번 내드려 볼게요. 이 누리끼끼한 부분, 이거 발견된 화석 조각을 본을 떠서 여러 벌을 만들어서 제가 여기 성도님들한테 다 하나씩 나눠드리고 일주일 동안 나머지 부분을 그림 그려오세요 하고 숙제를 내줬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주일 후에 만났어요. 각자가 그려온 두개골의 모습이 다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 다르겠죠? 10이면 10, 100이면 100이 아마 다 다를 겁니다. 무슨 뜻이에요? 발굴된 것만으로는 전체를 복원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자료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턱을 더 튀어나오게 그릴 거고 누구는 더 이마를 튀어나오게 그릴 거고 누구는 더 납작하게 그릴 거고 얼마든지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그 상상에 따라서 그림이 달라질 텐데 교과서는 어떻게 그리고 있어요? 네, 30대 여인이래요. 아니 여인인 건 또 어떻게 알았나? 골반뼈가 반쪽밖에 없는데 그죠? 30대인 건 또 어떻게 알았나? 네, 그냥 발견한 사람이 30대 여인으로 그려주세요라고 부탁했기 때문이에요. 해서 마치 아이를 잘 돌보는 인간과 같은 그런 심성과 이성을 가진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 교과서에 그려놓고 있어요. 그런데 이 루시 뼈를 처음에 발견한 로널드 조한슨이라는 이 학자가 실토를 한 게 있어요. 뭘 실토했냐? 내가 이걸 발견한 것은 3km 반경에 있는 흙들을 다 긁어서 그리고 높이는 60m 차이 나는 60m면 얼마겠습니까? 지금 여기가 한 6m도 안 될 것 같은데 그죠? 이 10배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60m 차이 나는 그런 비탈에서 3km 반경에서 흙을 긁어 모아서 이 뼈들을 발견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흙을 몇 년 동안 긁어 모아가지고 털어요? 그럼 흙가루는 날아가고 뭔가 뼈 조각들이 남겠죠? 그것들을 수년에 걸쳐서 이렇게 모은 거예요. 그럼 역시 이 루시라고 하는 이 화석도 한 개체의 것이라고 보기가 매우 어렵지요? 자, 그런데 이걸 한 개체의 것이라고 인정을 해준다 하더라도 문제는 많아요. 보세요. 화석으로 복원시킨 이 뼈 조각들에는 절대로 없는데 복원된 박물관의 그림, 교과서의 그림에는 있는 게 있어요. 뭐 반쪽이나 조각도 없는데 아예 없는데 있는 게 있어요. 빨리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아이들은 정말 빨리 잘 찾아요. 뭐 절반도 없어요. 아예 없어요. 이거는. 근데 그림과 복원해 놓은 그런 모형에는 항상 있어요. 뭐예요? 한 글자, 한 글자. 한 글자 한번 크게 말씀해 보세요. 그렇죠? 우리 아이들이 제일 먼저 찾아요. 발이에요, 발. 발은 아예 뼈 자체가 없죠? 발이 없어요. 근데 발을 지금 누구 발처럼 그려놨어요? 사람 발처럼 그려놨어요. 이게 사람 발 모양이냐 아니냐는 두 발로 걷느냐 아니냐를 판단하는데 너무나 중요한 자료인 거예요. 그러면 발견되지도 않은 발을 이렇게 딱 사람 발처럼 그려놓는 건 벌써 이 자체로 우리에게 혼란을 주는 것이죠? 네, 한쪽으로 치우친 해석을 이미 제공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두 발로 걸을 수 있는 존재인지 밝혀지지도 않았는데 다 밝혀진 것처럼 한단 말이죠. 얼굴을 한번 보세요. 그 두개골의 몇 조각을 가지고 얼굴 전체를 복원시켰어요. 눈알이 어떻게 생겼는지 콧대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가 있을까요? 피부가 어떻게 생겼는지 털이 얼마큼 있는지 화석만 보고 알 수 있을까요? 전혀 알 수가 없는 것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굴을 다 복원시켜서 확대를 해서 이렇게 한번 보시면 박물관마다 한번 가서 뚫어지게 한번 봐보세요. 오스트랄로피테쿠스나 이렇게 우리의 인류의 진화적 조상이라고 전시된 것들의 눈동자를 봐보시면은 인간처럼 흰자 위에 아니면 흰자로 딱 그리기가 조금 애매모호해서 약간 누리끼리한 그런 바탕 위에 검은 자를 올려놓은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오랑우탄, 침팬치, 원숭이 같은 동물들을 동물원 가서 보시면 흰자가 없어요. 검은 자밖에 없어요. 그럼 벌써 흰자 위에 검은 눈동자를 그려놓는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훨씬 우리에게 뭐하게 만들어요? 인간같이 보이게 만들고 인간처럼 생각하는 존재, 감정을 느끼는 존재, 우리 눈빛만 조금만 이렇게 해도 그 사람이 무슨 생각하는지 느끼잖아요. 굉장히 고도로 발달된 그런 인간 같은 존재라고 느끼게 만드는 요소라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그려진 거, 복원된 거에는 실제 화석에 없는 정보들을 넣어서 마치 진화의 단계처럼 보이게 만들고 있어요. 자, 그런데 오스트랄로피테쿠스를 오랫동안 연구한 학자들, 이런 분들은 이제 진화론자지만 정직하게 자기가 연구한 것들을 그대로 논문에 발표한 학자들입니다. 그래서 뼈들을 컴퓨터로 분석한 결과 두 발로 걸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랑우탄과 같은 동물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주커만이라는 진화 해부학자는 15년 동안이나 이 오스트랄로피테쿠스를 연구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인간의 조상이 아니라 역시 뭐래요? 결론이 네 발로 긴 원숭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다시 찰스 옥스나드가 또 말해요. 오스트랄로피테쿠스들은 이제 사람의 진화에서 직립보행, 즉 이족보행, 두 발로 걷는 중간 단계라는 위치에서 완전히 제거되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완전히 제거됐어요? 이걸 전문적으로 연구한 사람은 완전히 제거됐다고 8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주구장창 말했어요. 그런데 교과서에는 떡하니 중학교 올라가자마자 이거부터 배우는 거예요. 이족 보행으로 배우고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파렌시스인 루시의 골경 모형을 관찰하다가 이 학자들이 발견했어요. 뭘 발견했어요? 손목 구조, 그동안 보지 못했던 손목 구조를 주목하게 된 거예요. 했더니 자, 여러분에게 제가 손목을 꺾으신 다음에 그 꺾은 손목으로 걸어 다니세요 라고 말하면 어떻게 돼요? 버리죠? 만약에 우리 요즘 같은 세상에서 우리 아이들한테 그거 해보라 그러면은 아마 학생 인권 어쩌고저쩌고 막 그럴걸요? 그죠? 사람은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침팬지나 고릴라나 오랑우탄 같은 것들은 손목을 꺾어서 고정을 시켜서 손목으로 걸을 때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구조가 되어 있어요. 그래야지 네 발로 기는 게 가능하겠죠? 그 구조를 발견한 거예요. 아, 그러니까 루시는 뭐네요? 손목에 그렇게 꺾어 고정시킬 수 있는 구조가 있다는 건 네 발로 기던 동물이라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해서 너클 보행을 했다라는 분명한 이런 증거가 발견되고 이런 논문이 네이처즈 사이언스지에도 발표가 됐었던 논문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교과서에서는 빼지를 않고 있다. 왜요? 진화의 증거가 너무 없기 때문에 이것 빼고 저것 빼면 넣을 게 없거든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1970년대부터 연구되어 온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파렌시스에 대한 연구들을 좀 정직하게 연구한 것들을 좀 종합해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두개골은 보노보 원숭이와 비슷하대요. 골반은 바깥으로 뻗어 있대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 있는데요? 여러분의 골반뼈는 다 안쪽으로 둥글게 휘어져 있죠. 마치 볼처럼 둥글게 안쪽으로 휘어져 있어서 우리의 골반은 대퇴골, 가장 우리 몸의 몸무게를 지탱을 해야 되는 이 장단지 뼈를 수직적으로 이렇게 기둥처럼 받게끔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어요. 그래야만 이족 보행이 가능한 거예요. 근데 얘는 그런 구조가 아니라는 것이죠. 다리가 짧대요. 내 다리도 짧은데 그런 게 아니라 사람은 누구나 팔보다 다리가 더 긴데 얘네들은 지금 앞발이 더 긴 거 보이시죠? 기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구조인 거예요. 그 다음에 무릎뼈도 직립할 수가 없는 거. 발가락은 심지어 어때요? 아까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파렌시스 중에 루시는 발이 없었는데 발가락이 앞을 향하게 사람처럼 그려놨잖아요. 다른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파렌시스의 화석이 발굴돼서 보니까 발가락이 갈라져 있다, 벌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건 충분히 사람과 닮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손목도 꺾어서 고정시키는 손목이었다 말씀드렸어요. 손가락 우린 쫙 펴지는데 얘네들은 아무리 펴도 이렇게 휘어지는 상태가 최선이에요. 왜 그럴까요? 얘네들은 원래 나무를 잡기 좋게, 땅을 딛기 좋게 그렇게 구조화됐던 것이죠. 이건 뭐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까? 나무 생활하기 좋게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것을 우리가 보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또 다른 측면을 한번 살펴볼게요. 진화론자들에게 필요한 건 아까 사헬란트로푸스나 알디피테쿠스나 또는 루시 같은 아주 원숭이와 닮은 그런 상태로부터 점점 두 발로 걸어서 점점 이제 두뇌가 발달해서 인간까지 오는 이 모든 과정에 대한 증거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 단계에는 두 발로 걸었다고 하는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파렌시스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조작이 있냐? 저 위에 이제 사람 같아 보이는 그런 화석이 발굴되면 또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지금 요 그림에서 보시면은 호모 사피엔스가 보이시죠? 맨 마지막 단계 우리예요. 호모 사피엔스가. 근데 그 옆에 보면은 호모 네안데르탈시스가 보이시죠?
그다음에 그 또 옆에 보면 호모 에렉투스가 보이시죠? 지금 호모라고 붙은 게 세 종류가 있는데 분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진화의 단계를 거치다가 이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간 것처럼 이렇게 분기를 한 것처럼 진화의 역사를 보여주는 것처럼 그림을 그려놓은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한번 네안데르탈인이 어떤가 한번 보겠습니다. 처음에 1800년대 네안데르탈인이 발굴됐을 때 뼈 몇 조각들이 발굴됐을 때 보시는 그림에 왼쪽 같이 복원을 시켜서 과학 잡지에 싣고 박물관에 그다음에 교과서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재판의 증거, 진화론을 가르쳐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재판을 걸어서 재판의 증거물로도 제시가 됐었어요. 상당히 원숭이 같이 그렸죠. 인간 같기도 하면서 원숭이 같기도 한 그런 중간적인 모습으로 보이게끔 그림을 그렸던 거예요. 근데 1800년대부터 지금까지 벌써 100몇십 년 동안 발굴을 계속했는데 네안데르탈인은 상당히 유골이 많이 남아있고 살았던 흔적도 많이 남아서 그동안 자료가 많이 수집이 된 거예요. 그랬더니 복원된 모습이 최근에 복원한 모습은 어느 쪽 같아졌어요? 오른쪽 같아진 거예요. 여러분 이걸 딱 보는 순간 뭐라고 느끼세요? 사람이네 라고 느껴지시죠? 근데 이들을 이제 발굴하면서 얻게 된 정보들을 좀 제가 모아봤어요. 뇌 용량이 인간보다 200cc가 더 크대요. 우리가 그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이런 것들은 350cc, 400cc 정도밖에 안 돼요. 그게 원숭이나 침팬지 같은 뇌 용량인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들은 한 1400cc 정도가 돼요. 너무나 큰 차이죠? 근데 네안데르탈인은 우리보다 평균적으로 200cc가 더 컸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장신구, 액세서리를 막 목걸이, 귀걸이 이런 거 한 거예요. 그다음에 음악 악기를 사용했던 그 악기가 남아있는데 부니까 도레미파솔라시도가 불리는 거예요. 동굴에 예술 활동을 한 거예요. 그다음에 석기와 가죽을 가공한 거예요. 심지어 장례식을 치른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있는데 우리보다 훨씬 복잡하고 정교한 장례식을 치렀대요. 불을 사용했고요. 화석 중에 뭐가 발견되냐? 어깨에 봉합수술을 한 화석이 발견됐어요. 그럼 뭐 했다는 거예요? 수술을 할 수 있었다는 거죠? 치료술을 가지고 있었어요. 원거리, 항해를 했던 흔적을 갖고 있어요. 심지어는 이제는 DNA를 조사할 수 있는데 네안데르탈인의 화석에서 DNA를 추출해서 DNA를 조사할 수 있어요. 근데 그 DNA랑 우리의 DNA를 비교하니까 우리의 DNA에 네안데르탈인의 DNA가 섞여 있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와 결혼하면 애기 낳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얘기잖아요. 그죠? 예, 여러분 느낄 때는 이 네안데르탈인이 뭐인 것 같습니까? 100% 사람이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존재는 이 세상에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호모사피엔스와 다른 가닥으로 이렇게 처리를 하고 싶은 걸까요? 진화의 과정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만약에 그가 환생하여 목욕하고 면도하고 현대적인 옷을 입고 딱 지하철에 앉아있으면 어떻다는 거예요? 더 멋있어 보일 거라는 거예요. 더 귀걸이 장대하고 네안데르탈인이 그런 고대 인간이었다는 것이죠. 또 호모 에렉투스가 또 따로 분류되어 있는 거 그림에서 보셨어요. 그죠? 이 호모 에렉투스는 진화의 증거다 하면서 제일 먼저 제시됐던 거예요. 누가 이거를 발굴했냐? 1891년에 유진 듀보아라는 네덜란드 의사가,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네덜란드에서 의사예요, 이 사람이. 그런데 자기의 인생을 10여 년을 어디에 가서 바치냐면은 그 당시에 물도 안 나오고 전기도 없는 그런 저기 인도네시아의 자바섬이라는 데 가가지고 자기 인생을 바치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요? 진화의 증거를 찾기 위해서요. 여러분의 아들이 의사인데 저기 물도 안 들어오고 전기도 안 들어오는 섬에 선교하러 간다고 그러면 마음이 어떠세요? 하나님의 일이니까 가야지라고 생각하면서도 마음이 좀 짠하시겠죠? 지금 그런 일을 한 거예요. 누가요? 진화론자들이요. 여러분, 진화론이 세상을 장악한 건 그냥 한 게 아닙니다. 그들이 죽도록 충성했기 때문에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의 믿음이 더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우리의 믿음이 더 컸다고 생각하십니까? 진화론을 신봉하는 그들의 믿음이 더 컸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교회가 아직 있으니까, 한국에 보니까 십자가가 많으니까, 아직은 그래도 우리 교회 성도들이 있으니까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열심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말씀에 대한 사랑이 진화론자들보다 약하면 우리는 결코 이 세상을 정복할 수가 없어요. 우리 다음 세대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하여간 이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유진 듀보아 같은 사람들, 진화론에 헌신한, 자기 인생을 헌신한 사람들이 많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발굴을 해가지고 두개골 허벅지뼈 어금니 한 개를 발견해가지고요.
이거 두개골하고요. 요거 지금 보이시는 사진. 그 다음에 허벅지뼈 하나하고 어금니만 발견한 거예요. 근데 이거 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인류의 중간 단계로 발표하면서 이렇게 그림을 복원시킨 거예요. 그래서 인간도 닮고 원숭이도 닮은 이런 존재로, 아까 네안데르탈인처럼 말이죠. 다 비슷한 시대에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박물관에 전시되고 논문에 실리고 교과서에 들어가고 하니까 어땠겠어요? 1800년대를 넘기지 못하고 유럽에는 벌써 교과서에 진화론이 들어간 거예요. 1800년대예요. 그러면서 진화론이 마치 보편적인 상식인 것처럼 이렇게 들어오게 됐어요. 그런데 호모 에렉투스도 전 세계적으로 이제 동일한 이런 유사한 뼈들이 많이 발굴되게 됐어요. 100년 이상을 발굴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아까 원숭이 비슷하게 그려졌던 거에서 상당히 많이 바뀌었죠. 최근에 복원된 지금 밑에 사진을 보시면 오스트리아 비엔나 자연사 박물관에 복원된 호모 에렉투스거든요. 딱 보시면 어떤 느낌이세요? 그냥 사람이다. 그죠? 그런 느낌이 드시죠? 왜 이렇게 복원할 수밖에 없었냐? 모여진 자료가 이래요. 끈과 매듭 만들기 목공을 했고, 석기와 뼈 도구를 제조했고, 통제된 불을 사용했고, 우리가 가스레인지 이렇게 사용하는 것처럼 불을 잘 사용했다는 거예요. 물고기를 잡을 뿐만 아니라 가공을 할 수 있었고, 조직화된 사회생활을 했고, 직업을 위한 따로 공간을 마련하고 있었고, 예술을 했고요. 그다음에 조직적인 그런 사냥 활동을 했어요. 동물 가죽을 이용한 의류를 개발했어요. 섬유와 수지를 개발했어요. 가족 구조를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노약자를 돌보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었어요. 여러분 어때요? 누구예요? 100% 사람인 거 아시겠죠? 그죠? 예. 이런 걸 보고도 마치 우리와 다른, 호모사피엔스와 다른 어떤 진화적인 분기를 통해서 다르게 진화된 존재인 것처럼 이렇게 전시하고 있지만 사실은 인간과 동일한 그냥 사람인 거예요. 이제는 빼박이에요. 이걸 부인할 수가 없어요. 왜요? 뭘 가지고 연구한다고요? DNA를 가지고 연구해요. 그래서 네안데르탈인의 화석에서, 그다음에 호모 에렉투스의 그 뼈에서 DNA를 추출해가지고 현대 인류의 DNA와 비교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얼마큼 비슷하대요? 99.7%에서 100%가 비슷하대요. 그러면 다른 종이에요? 인간이에요? 인간이에요. 인간은 처음부터 한 종밖에 없었고 지금도 한 종밖에 없으며 앞으로도 한 종밖에 없습니다. 제가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만약에 살아서 그 지역에 있는 아프리카인하고 결혼한다 해도 저는 뭐 할 수 있어요? 임신하고 출산할 수 있어요. 그게 한 종이란 뜻인 거예요. 서로 교배가 가능하고 자식을 낳을 수 있고 나의 DNA를 직계 자손에게 물려줄 수 있는 이걸 한 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한 종이었어요. 다른 종에서 온 게 아닙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쭉 살펴보니까 화석 증거로 인류의 진화가 증거되는 것 같으세요? 아닌 것 같으세요? 상당히 많은 비약이 있구나. 상당히 많은 상상이 들어갔구나. 그죠? 예, 상당히 많이 선입견이 들어갔구나라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게다가 여기 화살표 가리키는 곳을 한번 봐보세요. 오래전, 수백만 년 전 진화적 조상으로부터 호모 사피엔스에 이르기까지는 수많은 진화적 단계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들이 조사된, 발굴된 그런 뼈 조각이 몇 개 안 됐는데 그림을 이렇게 완성해 놓고 앞으로 더 발굴되기를 기다리면서 발굴되어야 할 자리, 즉 진화가 맞다면 반드시 찾아져야 할 그 자리에다가 뭘 그려놨어요? 물음표를 그려놨어요. 그럼 무슨 뜻이에요 이게? 증거가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 단계적인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점진적 진화의 과정을 보여주는 화석이 턱없이 부족해서 자신들도 물음표를 그려놓은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므로 지금까지 발굴된 화석은 딱 둘 중에 하나예요. 네 발로 기던, 과거에 살던, 지금 원숭이가 사는 것처럼 과거에도 원숭이가 살았겠죠. 지금 침팬지가 사는 것처럼 과거에도 침팬지가 살았겠죠. 즉 과거에 살았던 그런 유인원들, 기어다니던 유인원들의 뼈가 일부 화석화된 것이에요. 그게 발굴되면 유인원이라고 말하면 되는데 뭐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진화 중인 화석이다라고 말하고 싶어서 네 발로 기던 것들을 두 발로 걷는 것처럼 복원을 시켜놓는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 또 하나는 완전한 인간 화석이 발견되는 거예요. 네안데르탈인이나 크롬아뇽인이나 호모 에렉투스나 이런 것들은 지금 우리와 동일한 유전자 체계를 갖고 있는 그냥 인간인 거예요. 자, 그럼 딱 갈라지죠. 네 발로 기던 짐승에서 두 발로 걷는 인간으로 딱 갈라지고 그 중간을 메꿔주는 자료는 충분하지가
않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직한 과학자는 이렇게 말해줍니다. 다른 말로 하면 화석 기록은 유인원을 닮은 오스트랄로피테신과 인간을 닮은 호모 속을 보여주긴 하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그대로예요. 4발로 기던 거 오스트랄로피테신, 그 다음에 2발로 걷는 우리와 같은 인간 호모소, 이렇게 2가지를 보여주긴 하지만 그 둘 사이의 전이 과정을 보여주는 화석은 없다. 그럼 중간 단계가 없다면 진화론이라는 것은 뭐일 뿐이라는 거예요? 추론일 뿐이다. 근데 추론이란 말도 아까워요. 너무 비약이 심하잖아요. 그죠? 이 정도면 상상일 뿐이다. 이 정도 얘기하는 게 더 합당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2번째로 우리 아이들 교과서 어떤 페이지들로 진화론 배우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하고 교육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내 눈앞에 그 교과서가 있지 않으니까, 내가 그 교육을 받지 않으니까 우리 어른 세대가 그 문제에서 지금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러면 안 되는 상황인 거예요. 교과서들이 너무나 진화론을 깊이, 어디까지 깊이냐면 너의 정체성, 너의 가치관, 너의 삶의 목표, 이런 부분에까지 진화론을 깊이 넣고 있어요. 사람 자체를 개조하고 있습니다. 진화론으로. 자, 한번 볼게요. 산화환원 반응이에요. 진화론 절대 가르칠 필요가 없는 단원이지요? 예. 그런데 뭘 가르치고 있어요? 제목은 산화환원 반응인데 밑에 문장 중에 화학 반응으로 최초의 생명체가 나타났다, 이런 문장을 넣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때는 지진시대 단원에서 조금 진화론 배우거나 생물 단원에서 진화 단원에서 조금 배우는 거예요. 그것도 마지막 단원에 있으면 학기 말에 그냥 안 배우고 넘어가기도 했어요. 지금은 그렇지가 않아요. 아무 단원에나 진화론이 나와요. 진화론과 아무 상관이 없는 단원에서도 진화론적인 문장이 나와요. 해서 아이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진화론적 사고를 하게 만드는 거예요. 생명이 물질의 반응을 통해서 나왔다고 이렇게 끊임없이 주입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유전 정보를 가르쳤어요. DNA 가르쳤어요. DNA 가르치면 그냥 DNA만 가르치고 끝나면 돼요. 근데 마지막 문장에다 또 뭘 집어넣어요? 이렇게 이것은 지구의 유전 암호 체계를 이용하는 최초의 생명체, 아까 그 물질 반응으로 생명체 나왔다 이렇게 가르쳐놓고 그 다음에 이어주는 거죠. 그 생명체 나온 다음에 그 생명체가 가지고 있었던 DNA가 모든 생물에게로 진화돼서 갔기 때문에 동일한 유전 정보 체계를 가지고 있는 거야 라고 또 가르치는 겁니다. 해서 진화론적으로 계속 생물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진화적 생물관을 주입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그러면 다양한 생물이 됐는데? 라고 할 때 그 대답을 하기 위해서 또 다른 단원에 가면은 적자생존, 자연선택을 가르치면서 진화의 정의를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배우고 있느냐? 환경에 적응하여 변화하는 현상이라고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간과할 문제가 아니에요. 자연선택과 돌연변이, 이런 말 들어보셨죠? 우리가 학교 다닐 땐 자연선택이 굉장히 강조돼서 가르쳐졌습니다. 근데 자연선택으로 종류가 바뀌는 것 같지 않은데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하셨죠? 그냥 학교 다니면서 시험 봐야 되니까 그 단원을 배우긴 했지만 여러분 머릿속에서는 어떻게 생각했어요? 자연선택으로 생물 종류 안 바뀌던데? 그래서 난 진화론은 그냥 가설이라 생각하지 사실이라고 믿지 않아 라고 그렇게 다들 생각하셨죠? 그런 분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맹점인 걸 안 거예요, 진화론자들이. 그래서 진화의 정의를 바꾼 거예요. 뭐라고요? 환경에 적응하여 변화하는 현상. 그럼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환경에 적응하고 계십니까? 대답을 하셔야죠. 그쵸? 다 환경에 적응하면 사시죠? 그러면 그게 바로 너가 진화하고 있는 거야 라고 말하게 되는 거죠. 이 개념이 들어가면, 이 언어적 개념을 이렇게 정립하면은, 아, 환경에 적응하는 게 진화구나. 그럼 나도 지금 진화하고 있는 거네. 얘도 진화하고 있는 거네. 이렇게 진화하고 있는 걸로 세상을 해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화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요. 진화론 교육의 핵심은 뭐냐? 진화를 눈에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원래 과학교육이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실험과 관찰로 보여주고 경험하게 하는 그런 탐구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진화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진화의 개념을 넣어줘서 세상을 진화론적으로 해석하게 만드는 게 진화론 교육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의 개념을 넣어줘서 성경적으로 세상을 해석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 교육을 하지 않기 때문에 철저히 우리 아이들은 진화론적 세계관을 갖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지금 핵심입니다. 핵심. 이렇게 언어적 정의를 바꿔가면서까지도 진화론은 계속해서 어떻게 하면 더 진화론을 수용하게 만들까를 끊임없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단원이에요.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교과서들이요, 다 한 학년의 교과서예요. 제가 여러 학년에서 가져온 게 아니고요, 한 학년을 배우면 이만큼의 진화론을 다 배우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최초의 생명체가 이렇게 성캄브리아기 바다에서 출현했다 이렇게 배운 다음에 그럼 인간은 어디서 출현했는데 하고 인간은 이제 건드리는 거예요. 인간. 생물만 얘기하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 인간이 어디서 나왔다는 거예요? 20만 년 전에 나왔어.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지구가 46억 년 지구 역사인데 우주가 138억 년 역사인데 인간 너는 고작해서 20만 년 전에 나온 거야. 어느 일본의 과학자가 이거를 1년 단위로, 일본의 과학자가 아니고 칼 세건이라는 미국 과학자가 이걸 1년 단위로 한번 이제 환산을 해서 진화론을 이렇게 세뇌시키기 위해서 환산을 했던 그런 자료가 있는데 뭐라고 하냐면 우주의 나이를 1년으로 치면은 인간이 출현한 거는 12월 31일 밤 10시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인간은 지구에서 그렇게 중요한 존재가 아니야. 이 우주 역사에서 그렇게 중요한 존재가 아니야. 그런 얘기하는 겁니다. 좀 이따 더 충격적인 것을 말씀드려 볼게요. 자, 그렇게 하다가 과학 시간에 이렇게 진화론 배우고 역사 시간에 또 이렇게 진화론 배우고 국어 시간에 진화론 지문 나오고 영어 시간에 진화론 지문 나오고 진화론이 널려 있습니다. 널려 있어요. 그렇게 해서 또 인강 배우죠? 우리 아이들. 그죠? 시험 보려면 인강 공부하죠? 또 박물관 가죠? 영화 보죠? 진화론적인 시나리오가 많죠? 계속해서 진화론은 세뇌가 되는데 창조신앙교육은 그렇게 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자,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지는 이 진화론의 이 내용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신다윈주의를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아, 신다윈주의가 뭐예요? 네. 물질의 반응으로 세포가 만들어졌다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포가 진화의 과정을 통해서 자연 선택과 돌연변이를 거쳐가지고 수많은 다양한 수백만 종의 생물들을 만들어서 너까지 나오게 됐다라고 가르치는 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신다윈주의. 이 신다윈주의를 교과서는 철저히 반영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헷갈려요. 교회 오니까 창조래요. 학교 가니까 오스트랄피테쿠스가 우리의 조상이래요. 더 나아가서 그 성캄브리아 바다에서 만들어진 세포가 우리의 조상이래요. 아, 뭐가 맞는 거지? 우리의 시작이 도대체 뭐가 맞는 거야? 아담과 하와가 진짜 존재했던 인물 맞아? 라는 생각을 우리 아이들은 충분히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인 겁니다. 10년만 배우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 그림 그릴 때만 해도 제가 10년이라고 넣었는데요. 제가 이제는 어디를 가든지 유치원 엄마들이 저한테 와서 하소연을 해요. 유치원에서 진화론이라는 교육 과정은 없는데 동화책이 죄다 진화론인 거예요. 여러분 다 집에 다 Y책 갖고 계시죠? 어린 아이들 키우는 부모님 다 아세요. 그죠? Y책. 뿐만 아니라 도서관에 가보면 진화론적인 동화책이 너무 많아요. 그림도 너무 컬러풀하고 화려하고 잘 그려져 있어요. 그러면은 과학 좋아하는 친구들, 책 좋아하는 친구들은 그거 빌려다가 읽을 거 아니에요? 유치원에서 선생님이 읽어줄 거 아닙니까? 읽어주다가 어떤 아이가 손드는 거예요. 선생님, 사람은 원숭이 같은 동물에서 온 거 아니고요.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너무 신앙교육 잘 받은 아이죠? 근데 그 딱 손들고 그 말 하는 순간 선생님과 아이들 전체가 이 아이에게 아니야 이렇게 말해버린 거예요. 여러분의 아이가 그런 일을 유치원에서 지금 겪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현실이에요, 현실. 제가 그 얘기 여기 옆에 부산 포동원교회 엄마한테 들은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저녁 먹다가 울더래요. 왜 우냐 그랬더니 엄마 내가 이런 일을 겪었는데 얘가 하는 말을 잘 들어보세요. 선생님하고 애들이 다 아니라고 그래서 내가 너무 슬펐어가 아니고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내가 그 아이들에게 선생님에게 해줄 말이 없어서 너무 억울했어 라고 말했대요. 무슨 뜻입니까? 교육받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창조를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 교육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6살짜리 아이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아이는 그런 말이 유치원 때도 나옵니다. 뭐가 필요한 거예요, 지금? 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교육이. 20년 동안, 유치원 때부터 시작해서 대학교까지 20년 동안 진화론에 쩌듭니다. 또 다른 말씀 드려볼까요? 아이를 교육학과에 보냈어요. 대학교에 간 거죠. 믿음 생활 잘했어요, 고등학교 때까지. 아니, 근데 교육학과 갔는데 1년, 2년 다니더니 이제 교회를 안 다닌다고 그런다는 거예요, 딸이. 이유를 물어보니까 교육학과를 가면은 진화론을 안 배울 것 같지요? 요즘은 대학이 그렇지가 않아요. 모든 학문이 다 진화론 베이스로 되어 있어요. 진화 심리학, 진화 사회학, 진화 교육학, 진화 뇌과학, 과학 분야가 아니어도요. 모든 분야가 진화론으로 기반해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화론적인 교육학을 배운 거예요. 그걸 계속 접하다 보니까 나 교회 이제 못 가겠다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대학 잘 보내놨는데 거기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의 생각을 빼앗아갈 그런 사람들이, 그런 교수들이, 그런 선배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죠? 자, 지금 요 영상 잠깐 한번 보시죠. 소리 공유를 했는데 한번 스피커를 올려보시면 소리가 나올 겁니다. What's your major here at this university? Biology. What's your major? Geology. Chemistry. Biochemistry. Environmental science and policy. Physicist. Biochemistry. Hey, do you believe in evolution? Yes, I do. You believe in evolution? Yes. Are you a strong believer? Yes. Are you a strong believer? Yep. Yes. Absolutely. 여러분, 이게 미국에서 인터뷰한 거지만 오늘날 우리나라의 대학가에 가서 인터뷰도 동일한 결과 나올 겁니다. 그럼 지금 진화론을 믿는다. 내가 과학자이기 때문에, 난 과학을 배웠기 때문에 진화론을 믿는다. 이런 식으로 다 대답을 하잖아요. 이게 그냥 과학적인 사고에만 영향을 미치냐? 그게 아닙니다. 한번 다음 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대답하는지 한번 잘 들어보세요. 강아지 키우냐고 물어보고 강아지가 물에 빠졌을 때 어떻게 할 건지를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들어보세요. Yes. Love your dog? I do love my dog. Yes, I do. I love it. Okay. Well, your pet dog and your rotten neighbor are drowning. You'd only save one of them. Who would you save? That is a tough one. You only save one? Why are you hesitating? Oh, I think I would save my dog. I don't know why I'm really hesitating. Because I don't know. I feel like people would see me as a bad person if I said the dog. I'll save my dog. So, is your neighbor not worth saving? Well, he's not worth saving more than my dog is. I'd go with the dog. I mean, you would want to save the animal, so I would want to save my dog. Well, we're animals. I believe we're all equal. I don't think humans have like a higher place. So, you think dogs are more valuable than human beings? Do you believe in evolution? Yes, I do. 예, 보셨죠? 지금 그냥 진화론을 과학 시간에 배우니까 그냥 과학 시험 볼 때만 필요한 거지 그 다음에 삶에는 영향을 안 미쳐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왔어요. 진화론을 학교에서 배우니 교회에선 창조신앙 교육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라고 주장할 때 80년대부터 그런 주장이 있을 때 어떤 교회는 관심을 가졌지만 어떤 교회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대다수의 교회는. 그러니까 그걸로 끝났나요? 아니요. 진화론 교육이 점점점 페이지를 더 넓혀요. 학년을 더 넓혀요. 그러다가 이제는 어떻게 해요? 진화론이 보편적인 상식이 되니까 이제는 윤리적인 문제, 심리적인 문제, 우리 삶에 대한 그런 중요한 가치관적인 문제에도 다 진화론적 해석을 요구하는 그런 세상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죠? 예, 우리 이제 가치관을 진화론적으로 정립한 세대와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확인하신 바와 같이 성경의 가르침과 진화적 관점은 근본부터 다르다. 그리고 다른 삶을 살게 만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초등학교 4학년 충격적인 교과서 한번 보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안타깝게도 지난 7년 동안 가르쳐져서 이 교과서 페이지가요, 읽기 페이지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한 문장 한 문장을 잘 읽고 거기에 모르는 단어, 4학년이니까 모르는 단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모르는 단어를 국어 사전에서 찾아서 그 낱말 뜻을 찾아가면서 아주 곱씹으면서 반복적으로 읽는 그런 지문으로 제시된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 수업의 탐구의 대상으로 제시된 것보다 이건 훨씬 더 위험한 것이죠. 국어 시간이니까요. 그죠? 자, 내용을 제가 조금 확대해서 보여드려 볼게요. 인간은 종종 자신을 동물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이 지금 교과서 글이에요. 특별하다고 여기지요. 우리가 사는 지구도 마치 인간을 위해 생겨난 것처럼 잘못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 신앙교육 잘 시켜놨는데 초등학교 4학년 교과서 딱 배우는 순간 내가 지금까지 교회에서 배운 건 잘못된 생각이었구나. 인간은 하나님이 특별한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다 지으신 이유는 인간에게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인간에게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고 했는데 잘못된 생각을 내가 하고 있었구나. 그런 생각 하겠지요? 자, 인간은 지구에서 아주 짧은 시간을 아까 말씀드렸죠? 살아온 셈이에요. 그에 비하면 바퀴벌레, 까치, 돼지는 인간보다 훨씬 오랫동안 지구촌 뭘로 살았대요? 주민으로 살았대요. 바퀴벌레가 주민이래요. 그 다음에
자연계에도 어른을 공경하는 문화가 있다면 지금 인간에게 무시당하고 고통받는 많은 동물의 마음은 나이 지긋한 어른이 한참 어린아이에게 험한 욕을 듣고 흠씬 두들겨 맞았을 때의 느낌과 비슷할 거예요. 이거 읽는 순간 우리 아이들 어떤 정서의 자극이 올까요? 우리 아이들은 지금 정서적이란 말이지요. 이성이 발달했다기보다는 논리적 발달보다는 우리 초등학교 때는 정서적 발달이 더 먼저지요. 그럼 지금 이 말을 딱 듣는 순간 어머 내가 바퀴벌레를 밟아 죽이는 게 그 동물을 우리보다 먼저 산 우리의 조상격인 동물을 흠씬 두들겨 때리는 것이 되는 거구나. 내가 동물을 학대한 게 되는 거구나. 나 학대자야. 내가 인간을 마치 폭행자와 학대자인 것처럼 인간 스스로를 혐오하게 하는 그런 문장인 거예요. 매우 위험한 문장입니다. 그 다음 문장, 인간은 지구의 막내예요. 최초의 생명이 수십억 년에 걸쳐 다양하게 가지를 뻗으며 진화의 과정에서 우연히 생겨난 생물의 한 종뿐이지요. 지금 초등학교 4학년에게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인간 너 특별한 존재 아니고 그냥 우연히 물질의 반응을 통해서 진화해서 여기 생겨난 존재야. 목적 같은 거 없어. 네가 따라야 될 그런 하나님의 법 같은 건 없는 거야. 죄도 없어. 우연히 생겨났는데 뭐가 죄입니까? 그죠? 그래서 이 모든 문장 하나하나를 따져보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을 부정하고 대리통치자로서의 인간을 부정합니다. 지구의 역사를 왜곡해서 진화적 생물관을 주입해가지고요. 동물을 마치 공경할 대상인 것처럼 로마서 1장에 나오는 그대로지요. 금수와 버러지를 섬겨야 될 우상으로 삼고 있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왜곡된 관점을 주입하고 있고 이렇게 해서 인간이 인간 자신을 혐오하게 만들면서 동물권을 옹호하게 만드는 이상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애완동물 키우는 거 좋은 일이지만요. 예, 좋은 일이지만 동물을 학대하면 안 된다. 동물을 더 옹호해야 된다. 이런 문화적인 이런 컨텐츠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주입되는 사상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 정체성을 우연적 물질의 과정으로 이렇게 세뇌를 시켜요. 즉 이거는 뭐냐? 이 초등학교 교과서니까 유물론 이런 말은 안 들어가지요. 그렇지만 이 내용 자체가 뭐예요? 유물론 세계관을 너는 물질에서 왔기 때문에 물질로 돌아가는 그런 존재일 뿐이야. 네 인생은 네 거고 네가 알아서 결정하는 거고 네가 좋아하는 것을 하면 돼 라는 철저히 인본주의적이고 유물론적인 세계관을 아예 초등학교 때 밑바탕에다 깔아버리는 것입니다. 왜 요즘 아이들 다를까? 왜 요즘 아이들하고 대화가 안 통할까? 왜 요즘 아이들이 추구하는 건 우리가 추구하는 것과 다를까?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다녔는데도 왜 고등학생만 되면 20살만 되면 왜 달라지는 걸까? 그런 얘기를 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이런 교육을 받았는데 그런 결과는 당연한 거예요. 자, 그럼 이런 진화론적인 교과서가 제시하는 이런 진화론적 관점을 수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세포가 자연 발생하고 진화의 과정을 거쳐서 인간 됐다면 창세기의 앞장들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성경은 비역사적 기록이 되는 거예요. 즉 한마디로 거짓말이다 이거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동물에서 나온 동물일 뿐이에요. 인간이 유인원 공통조상부터 나왔다면은 역사적 최초 부부 아담과 하와는 최초의 실제 부부가 아닌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이 지은 원죄도 없는 거고요. 선악과 사건도 없는 거예요. 그건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 그냥 종교의 하나의 문서에 불과한 거예요. 그 다음 인간의 의식, 지성, 언어 이런 마음까지도 그냥 진화의 산물일 뿐인 거예요. 영혼은 존재하지 않는 게 되는 것이죠. 그럼 죽음은 왜 있는 걸까요? 자연현상일 뿐이에요. 죄의 결과로 들어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1번부터 5번까지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이 진화론을 수용하면 진화론적 세계관이 우리에게 진화론이 육신이 되면 그죠? 말씀이 육신이 돼야 되는데 진화론이 육신이 되면은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내용들인데요. 이 내용이 다 들어오면은 복음은 필요 없어져요. 예수님도 필요 없어집니다. 교회는 필요가 없어집니다. 괜찮은 것 같습니까? 매우 위험한 상태입니다. 이 교과서가 이미 지난 7년 동안 가르쳐져서 현재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2까지는 그 지문을 다 공부한 내용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온 것 같이. 여러분 한 사람 누굽니까? 로마서가 말하고 있는 이 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 첫사람 아담. 이 첫사람 아담 때문에 죄가 들어와서 우리가 죽게 됐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2절에 이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이걸 버리고 진화론을 받아들이든지 둘 다 함께 받아들일 수는
없는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정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진화론이 무슨 일을 해왔는지가 이제 보이실 겁니다. 창세기 1에서 3장을 역사적 사실이 아닌 걸로 마치 신화나 어떤 고대의 전설 같은 실제 했던 사건이 아닌 걸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사실이 아닌 걸로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었던 일로, 복음이 필요하지 않은 걸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진화론이 하는 일이에요. 첫사람 아담을 거짓말로 만들어서 마지막 아담을 거짓말로 만드는 일, 이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이심을 거부하는 것은 적그리스도예요. 근데 이거는 교묘하게 그걸 하는 거예요. 교묘하게. 한마디로 그냥 딱 노골적으로 문장으로 표현하지 않고 진화론을 통해서 아담을 제거해서 마지막 아담을 제거하는 이런 방식으로 매우 고도의 수법인 것이죠. 예. 점진적으로 150년, 200년 동안 이렇게 세상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시작이 틀리면 중간도 틀리고 끝도 틀립니다. 시작을 진화론 받아들이면 복음으로 끝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처럼 우리의 마지막 모습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몸의 부활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죽음이 자연현상이니까. 우린 물질에서 왔으니까 물질로 그냥 돌아가면 끝나는 거니까 영원한 세계? 그런 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종교적 허상에 불과한 거예요. 그렇게 지금 세상이 흘러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연 선택이 정말 생물의 종류를 바꿀 수 있는가? 또 돌연변이가 정말 생물의 종류를 바꿀 수 있는가? 우리 아이들은 자연 선택과 돌연변이가 진화의 증거라고 배우고 있는데, 진화의 메커니즘이라고 배우고 있는데, 우리 여러분들이 야, 진화 안 일어나 이렇게 말하면 진화론 교육 열심히 받은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하고 질문을 할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대답할 말이 있어야 되죠. 사실은 자연 선택은 종류를 바꿀 수 없단다 하고 뭐라고 말을 해줘야지 그 아이가 설득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냥 믿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요 생각은 누구의 생각이냐? 바로 다윈의 생각이에요. 다윈이 쓴 책이 종의 기원이죠. 1859년에 그 책을 냈는데 그 다윈의 아이디어가 바로 하나의 세포로부터 모든 생명체가 나왔다라는 지금 우리 아이들이 배우고 있는 그 진화론 아이디어를 다윈이 만든 거예요. 근데 이 다윈이 제시한 메커니즘은 뭐였냐면 자연 선택이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자연 선택은 다윈이 만든 말이에요. 그럼 그게 뭐냐? 다윈이 생각할 때는 갈라파고스 섬에 갔더니 이제 섬들이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데 이 각각의 섬마다 핀치의 부리 모양이 다르대요. 근데 다윈이 살던 건 1800년대 후반이거든요. 중후반. 다윈이 살던 시대에는 DNA를 몰랐어요. 세포 내부를 볼 수도 없었어요. 또 뭐도 몰랐냐면은 유전을 몰랐어요. 유전. 세상에 이거 생물학의 가장 기초 아닙니까? 근데 다윈 시대는 유전 법칙이 알려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윈이 혼자 헛생각을 한 거예요. 무슨 생각을 했냐? 아, 저렇게 부리 모양이 다른 건 각 섬마다 환경과 먹이가 달라서 그 환경과 먹이가 부리 모양을 바꿨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조금 이거 이해가 필요해서 제가 한 번만 더 곱씹어 드려 볼게요. OX를 한번 머릿속에 생각해 보세요. 환경과 먹이가 부리의 모양을 바꿀 수 있을까요? 될까요? 안 될까요? 제가 이렇게 지금 생겼는데 환경이 전혀 다른 시베리아에 가서 살다 보면은 제 눈 모양, 귀 모양, 코 모양이 막 바뀔까요? 아니겠죠? 근데 유전을 몰랐던 시대에 있기 때문에 다윈은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한 두 가지만 예를 들어 볼게요. 뭉뚝한 핀치새가 있어요. 여기 씨앗 먹는 핀치새라고, 그죠? 그럼 얘는 딱딱한 씨앗을 쪼아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딱한 열매들이 있는 곳에서 잘 살 수 있었겠죠? 근데 여기 뾰족한 가느다란 부리를 가진 핀치새가 있는 거예요. 얘는 딱딱한 열매를 쪼아 먹기가 너무 힘들겠죠? 얘는 선인장에 있는 즙을 빨아먹기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선인장이 많은 섬에 사는 거예요, 얘는요. 그런데 얘가 만약에 이 딱딱한 열매를 먹는 섬에 놀러 갔다고 해보죠? 그러면 이 뾰족한 부리의 핀치가 딱딱한 열매가 많은 섬에 놀러 가서 아유, 먹을 거 없네. 그 다음에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먹을 거 없네 하고 굶어 죽을까요? 어떻게 할까요? 동물들은 다 어때요? 자기가 살만한 그런 환경을 찾아서 이주하는 본능이 있죠. 그러면 다시 선인장이 있는 섬으로 오면 되잖아요. 그죠? 그런 게 환경에 적응하는 거예요. 자, 근데 만약에 이 선인장을 싹 말라 죽이게 하는 전염병이 돌았다고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그러면 자기 섬의 선인장이 다 죽어버렸으니까 얘가 어떻게 하겠어요? 다른 섬으로 또 이주하겠죠?
근데 갔는데 전염병이 거기도 돌아가지고 거기도 선인장이 다 말라 죽었어. 또 갔는데 또 그래. 또 갔는데 또 그래. 만약에 이런 시간이 길게 지속이 된다면은 이 뾰족한 부리를 가진 핀치는 살기가 어렵겠죠. 그러면 개체 수가 점점 줄어들겠죠. 자식을 많이 낳지 못할 테니까요. 그러면 점점점 개체 수가 줄다가 거의 없어지면 우리 뭐라고 해요? 그런 거를 멸종 위기에 왔다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그 상황에서 더 좋아지지가 않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진짜 멸종해버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제가 설명드린 걸로 보니까 환경에 적응하면서 살아남을 수 있는 건 살아남고 살아남지 못하는 건 도태되는 거예요. 이게 자연 선택이거든요. 제가 지금 자연 선택을 설명드린 거예요. 근데 자연 선택 설명을 듣고 나니까 진화의 원리인 것 같아요. 멸종의 원리인 것 같아요. 그죠? 새로운 생물로 바꾸는 진화의 원리가 아니라 환경에 잘 맞으면 살아남는 거고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면 도태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건 멸종의 원리인 거예요. 그래서 적응하다 보면 DNA가 바뀌는 게 아니고요. 그런 일은 과학이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은 DNA에 의해서 어떤 핀치는 부리가 뾰족하고 어떤 핀치는 부리가 뭉툭한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타고난 그 DNA의 형질에 따라서 어때요? 환경에 잘 알맞게 적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DNA에 따라서 적응하는 것이지 적응하다가 DNA가 바뀌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연 선택으로는 DNA를 못 바꿉니다. 못 바꿔요. 그러므로 진화의 원리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가진 모든 DNA는 어디서 왔어요? 조상에게, 부모에게서 온 거예요. 부모가 주지 않은 DNA를 갖는 존재는 아무도 없어요. 인간만이 아니라 모든 동물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조상이 물려줘야만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DNA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새로운 DNA가 추가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메커니즘이 없어요. 없던 DNA가 새로 추가되는 메커니즘 자체가 없으므로 진화는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닭이지만 종류를 넘어갈 수 없어요. 다 개지만 개라는 종류를 넘어갈 수가 없어요. 다 개는 개 조상에서 나온 거고 개가 새끼 낳으면 다 개지 다른 종류로 바뀔 수가 없어요. 그죠? 예, 그러므로 정리해보면 적응은 먹이와 환경에 맞게 살아가는 능력이고요. 이건 있는 거예요. 자연 선택은 바로 그 적응을 통해서 번식의 차이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환경이 좋으면 번식을 많이 할 테고 환경에 맞지 않으면 점점점 개체 수가 줄어들다가 더 심하면 멸종할 테고 그래서 자연 선택은 바꿀 수 있는 게 뭐만 바꿀 수 있어요? 생물의 종류를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 분포도만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거는 잘 기억하셨다가 이렇게 설명해주면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어요. 예, 중고등학교 아이들은 이런 말로 이해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대학교 아이들한테 그냥 믿어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이렇게 이해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자연 선택은 일어나지만 그건 종류를 바꾸는 원리가 아니라 분포도밖에 바꾸지 못해. 어떤 환경도 DNA를 추가시킬 수는 없어 라고 우리가 말해줄 수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진화론자들이 돌연변이를 통해서 진화가 일어난다고 또 주장을 하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럼 이것도 설명을 해줘야 되겠죠. 돌연변이가 정말 생물의 종류 바꿀 수 있을까요? 자, 이거 암브라스 증후군이라는 이 아이의 DNA의 한 부분에 문제가 생겨서 이런 유전병이 발생했어요. 여러분 이 아이를 보면서 다른 털 많은 동물로 진화 중이구나 라고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어떤 질병을 앓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요. 우리는 DNA에 돌연변이가 생겨서 문제가 생겨서 생긴 병을 유전병이라고 불러요. 만약에 돌연변이를 통해서 진화가 일어나는 거면 왜 그걸 병이라고 부릅니까, 우리가? 더 좋아져야 되는데. 그죠? 제가 결혼해가지고 아기를 낳으려고 할 때 우리 뭐 주변에 있는 어른들이 와서 야, 돌연변이 낳아라 하면 그게 축복의 말이겠어요? 아니겠죠?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알고 있어요. 우린 경험적으로 다 이미 수천 년 동안 알고 있는 거예요. 돌연변이는 나쁘다는 것을. 돌연변이는 축복이 아니라는 것을. 돌연변이는 새로운 더 좋은 종류의 생물을 만들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다 알고 있으면서 우리는 말하지 못하는 이런 세상을 만들었을까요? 왜 이런 교육을 받는 시대를 만들어놨을까요? 그렇죠? 예. DNA는 정보가 암호화되어 있어요. 이 DNA 정보체계는 굉장히 복잡해요. 4가지 물질로 정보가 만들어지는데 A, T, C, G라는 이 물질들이 쭉 배열돼서 막 1000개 이렇게 배열돼서 하나의 정보를 만들어요. 그럼 이건 정보 명령문인데 뭘 하는 명령문이냐? 유전자라는 건 단백질을 만드는 명령문이에요. 자, 그러면 이 명령문 그대로 가서 세포 안에 단백질을 제조하는 공장이 있어요. 신기하죠?
세포에 보이지도 않는데 그 세포 안에 공장이 들어있어요. 단백질 만드는. 그럼 명령문을 거기에 보내주면 그 공장에서 단백질을 제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명령문이 그대로 복제되는 게 좋은 거예요? 오류가 나는 게 좋은 거예요? 이렇게 오류가 났어요. T는 A하고만 짝꿍을 이루는 게 복제의 규칙인데 지금 T가 G하고 짝꿍이 됐죠? 이렇게 결합하면은 잘못된 거예요. 우린 이거를 돌연변이가 만들어지는 원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령문이 그대로 복제가 돼야지 좋은 건데 명령문이 복제되는 과정에 잘못된 물질이 염기가 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것은 결과적으로 명령문을 오류를 일으키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화론자들은 초파리를 가지고 지금 수십 년째 실험을 해왔어요. 뭐냐, 돌연변이를 많이 일으키면 진화가 일어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을까? 지금까지 진화를 한 번도 못 봤거든요. 진화를 관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수만 배의 X선 감마선을 쪼여가지고 막 돌연변이를 많이 일으킨 거예요. 수만 세대에 걸쳐서 일어날 돌연변이를 한 번에 막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면 진화 일어날 거라고 생각한 거죠. 일어났을까요? 아니에요. 이 초파리들이 전부 다 기형 초파리가 된 거죠. 하나라도 더 개선된, 더 조직이 발달된 어떤 놀라운 기관이 만들어졌다는 연구 보고서는 단 한 건도 없어요. 수천 번의 실험이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돌연변이는 언제나 있었던 것을 상실해요. 멀쩡한 눈을 장애로 만들고 멀쩡한 다리를 비틀어지게 하고 멀쩡한 날개를 말라버리게 하는 이런 돌연변이가 생기는 것이죠. 결코 없던 것을 새로 얻는 것을 내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없었던 날개나 시력을 만들어준 돌연변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진화론은 틀린 것이죠. 진화는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 학자가 뭐라고 대답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Adaptation or speciation, but a change of kinds. These are changes of kind. Still fish. They're distinctly different fish. We have thousands of examples. Can you give me one? I can give you thousands. Just one. For instance, I would say, look at Lenski's experiments of bacteria then. So what do the bacteria become? The bacteria are still bacteria, of course. That's not Darwinian evolution. That's not a change of kinds, is it? It is a change. It is a change in the genetic makeup of the bacteria, which is still bacteria. What do the bacteria become? A new kind of bacteria. Still bacteria. There's no change of kinds. 네, 여기 인터뷰 당한 이분들은 평생 대학에서 진화론만 연구한 진화 전문가들이에요. 그럼 여러분한테 물어봤을 때는 대답을 못할 수도 있지만 이분들은 진화가 자신의 평생의 연구 분야예요. 그러면 진화론에 증거가 있다면 진화의 증거를 한번 대줘보세요. 생물의 종류가 바뀐 예를 한번 대줘보세요. 라고 딱 마이크 댔을 때 줄줄줄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계속 뭐라고 하고 있어요? 박테리아는 뭐가 됐대요? 박테리아가 됐대요. 물고기는 뭐가 됐대요? 물고기가 됐대요. 돌연변이를 일으키는 실험을 해도 생물의 종류는 바뀌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종류가 바뀐 적을 한 번도 관찰도 실험도 한 적이 없습니다. 즉, 될 증거가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의 질병 중 알려진 것만 약 4천여 가지. 지금 이 논문 발표된 이후로 더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10,000가지가 아마 넘을 겁니다. DNA 돌연변이에 의해서 질병이 발생돼요. 이런 질병을 유발시키는 방법, 그래서 생존을 위협하는 이런 방법으로 진화가 일어난다? 그 자체가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다 알다시피 돌연변이는 드물고, 왜 드무냐? 우리 몸에 돌연변이가 지금도 계속 일어나거든요. 근데 일어나지만 돌연변이 리페어 시스템이 있어요. 아까 DNA가 디스매치가 된 게 있었어요. 그렇게 디스매치가 되면은 그대로 놔두면 돌연변이가 되는데 그대로 놔두지 않고 우리가 잠잘 때 리페어, 수선해주는 그런 효소가 나와가지고 그 잘못된 부분을 고쳐요. 그렇기 때문에 일어나는 돌연변이가 다 바깥으로 드러나지가 않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이렇게 돌연변이는 일어나지만 그것이 돌연변이로 발달해서 어떤 병으로 나타나지 않도록 이런 회복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다. 그다음에 그렇지만 회복이 안 된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수선이 안 된 경우. 그런 경우는 이제 해롭게 나타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돌연변이가 일어나면은 환경에 적응하기가 더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죠. 머리가 2개고 막 다리가 저렇게 돼 있으면은 적응하기가 더 안 좋기 때문에 진화에 유익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돌연변 진화의 방법이 될 수 없고 별표 5개짜리 이 한마디면 진화론을 다 깨부술 수가 있어요. 돌연변이는 고급 유전 정보를 추가시키지 못해요. 아니 진화가 일어나려면 없던 날개를 만들고 없던 심장을 만들고 없던 다리를 만들어야 되니까 유전 정보가 막대하게, 이 막대하다는 것은 이런 아주 두꺼운 책으로 치면은 이런 책이 막 몇십 건 몇백 건만큼의 정보가 추가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 정보를 추가시키는 방법이 아니에요. 기존의 정보를 훼손시키는 방법이 돌연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돌연변이로는 절대 진화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이렇게 따져보면 너무나 선명하고 너무나 타당한데, 그죠? 우리 아이들은 계속 이런 내용들을 듣지 못하고 마치 자연선택과 돌연변이에서 진화가 되는 걸로 수십억 년을 거치면 되는 걸로 이렇게 배우고 있는 게 안타까운 현실인 거예요. 자, 그러면 오랜 세월 동안 일어나면 되는가 한번 따져볼까요? 여러분, 이게 상식이 맞습니까? 오랜 세월 동안 진화가 일어나면, 돌연변이가 일어나면, 지금 돌연변이가 일어나면은 질병이 된단 말이에요. 해롭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오랜 세월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적인 사실로는 한 세대에서 한 세대 넘어갈 때 인간의 경우 약 70개 정도의 돌연변이가 추가돼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엄마 아빠한테 받은 DNA에서 돌연변이를 한 70개 정도 추가시켜서 우리 아이를 낳은 거예요. 실제예요, 이거는. 그 다음에 우리 아이는 또 자녀를 낳을 때 거기다가 더 70개 정도를 또 돌연변이를 추가시켜서 또 자식을 낳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돌연변이가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타락한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자, 그럼 이게 반복되면은 아까 우리 교과서에서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파렌시스부터 지금 인간에 오기까지 뭐라고 가르쳤냐면은 교과서가 390만 년이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지금. 그럼 390만 년이면요. 몇만 세대가 지나야 돼요. 몇만 세대. 그럼 70개씩. 평균적인 가문만 해도 70개씩 해서 몇만 세대가 지나면은 그 돌연변이의 누적이 어마어마하겠죠? 그러면 만약에 그게 사실이면요, 인간이란 종 자체가 없어졌어요, 이미. 너무 질병이 심해서 견딜 수가 없는 상태가 돼서 멸종을 진작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적인 이 역사에 의하면은 한 200세대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담으로부터 지금까지 약 200세대. 이 정도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신체적 문제들, 돌연변이 때문에 생기는 이런 유전병적인 문제들, 이 정도를 설명할 수 있는 가장 타당한 설명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돌연변이 쌓이면 어때요? 진보가 일어날까요? 퇴보가 일어날까요? 예, 아시겠죠, 이제? 쌓이면 더 나아지는 게 아니라 이건 오류이기 때문에, 정보를 훼손시키는 거기 때문에 퇴보가 일어나서 결국은 멸종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이제 거꾸로 질문해 볼게요. 언제 우리의 DNA는 가장 좋았을까요? 네? 언제 가장 좋았을까요? 저의 DNA보다 우리 자식의 DNA가 아무래도 조금 더 나빠진 거죠? 그러니까 우리 어른들이 요즘 애들이 왜 이렇게 부실해 이렇게 얘기 많이 하시는데 그게 진짜 사실 영향이 있긴 있는 거예요. 돌연변이가 자꾸 누적되고 있기 때문에요. 자, 어쨌든 그렇게 해서 올라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점점 더 돌연변이가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가장 돌연변이가 없었던 가장 완벽한 DNA를 가진 건 언제입니까? 처음이에요. 처음이 뭐예요? 좋았더라? 어디서 보셨어요? 창세기 1장에서 보신 거죠? 하나님이 생물들 다 지어놓으시고 보시기 좋았다고 하셨어요. 인간 다 지어놓으시고 나서 보시기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셨어요. 돌연변이 있어가지고 막 질병이 일어나고 하는데 하나님 보시기 좋았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아니겠죠. 처음 우리는 완전한 DNA로 질병이 없고 죽음이 없는 상태로 창조가 됐던 것이거든요. 과학적 사실과 성경은 충돌하지 않습니다. 사실로 밝혀진 과학은 오히려 성경을 뭐한다? 지지한다. 성경이 옳다는 것을 보인다. 그러므로 어둡지 않은 그런 이론과 가설로 성경이 마치 틀린 것처럼 공격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과학적 사실로 맞서야 되고 또 성경에 대한 온전한 믿음으로 맞서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럼 우리의 첫 조상이 누구인지 이 문제를 우리가 이렇게 오늘 깊이 따져봤는데 이걸 따져보고 이 믿음을 지키는 게 중요한지 좀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아시는 것처럼 사람은 6일 창조 중에 엿새 날 그리고 6번째 날 중에서도 가장 마지막에 창조가 돼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 이 모든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신 다음에 창조를 하셨어요. 이유가 뭘까요? 그죠? 우리 아이들한테 캠프할 때는 그래요. 하나님이 왜 첫째 날 창조하지 않으셨을까?
왜 둘째 날 인간을 지으시지 않으셨을까? 이런 질문들을 합니다. 그럼 아이들 생각해 볼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질문들을 하고 대답을 들으면서 우리 창조신앙 교육을 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갖춘 다음에 인간을 만든 것을 보니까 이 모든 것을 만든 이유가 누구 때문이네. 사람 때문에 이 모든 것을 갖추게 하신 거구나. 물 없어도 못 살아요. 공기 없어도 못 살아요. 지구의 자전주기가 달라도 우린 못 살아요. 달이 저 자리에 없어도 우린 못 살아요. 이 모든 조건이 다 갖춰져야 우린 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질문합니다. 제가 아이들한테. 얘들아, 혹시 이 지구에 너 혼자만 살게 됐을지라도 하나님이 이 모든 걸 만드셨을까? 너 한 사람만 살게 되더라도 이 모든 걸 만드셨을까? 생각해보면 어때요? 맞죠? 나 하나 있어야 돼도 오존층 필요해요. 자기장 필요해요. 맞지요? 네. 하나님은 그렇게 우주보다 너를 더 사랑하는 거야. 하나님은 이렇게 이 모든 것을 다 바쳐서라도 너를 귀하게 여기시는 거야. 너 때문에 이 모든 걸 만든 거야. 너는 정말 특별한 존재야. 하나님이 정말 너를 사랑하셔. 이렇게 우리가 설명해 줄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초대 교부 중에 그레고리우스라는 분이 있는데요. 그것은 손님을 위해 잔치를 준비하는 주인의 모습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너무 멋지죠? 자신의 집을 장식하고 식사를 위한 자리를 마련하여 식탁을 쫙 차린 다음에 그는 손님을 맞이해요. 비슷한 방식으로 하나님은 먼저 온갖 아름다움으로 장식된 거주지, 어딥니까? 지구. 이거를 마련하고 사람을 데려온 거예요. 아담아, 하와야, 내가 너를 위해서 만든 것 좀 봐볼래? 여기 물이 지하에서 올라와서 4개의 근원지, 4개의 강의 근원지가 되고 있어. 봐봐. 열매들이 많지? 종류대로 내가 다 넣어주려고 만든 건데 딱 한 가지 열매만 먹지 마. 여기 신기한 거 많아. 네가 다 찾아보고 정복하고 다스리렴.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가 그곳에 있는 것을 누리도록 허락한다. 우리가 누리도록 주신 거예요. 만약 그것을 공유할 사람이 없다면 하나님이 다 지으셨는데 이걸 보여줄, 누릴 존재가 없어요. 그러면 세상은 어떤 거예요? 미완성인 거예요. 사람을 위해서 이 모든 걸 지으셨고 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으면서 자율적인 그런 존재로 인격을 가진 존재로 영을 가진 존재로 우리를 그렇게 특별하게 지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하나님은 창조 6째 날 사람을 지으셨는데 어떻게 지으셨어요? 네,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지만 조금 곱씹어 보려고 그래요. 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 넣으시니 자, 이 지금 두 문장을 나눠서 생각해 봐야 돼요. 보세요. 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만약에 여기까지 하고 끝났다. 하나님이 끝났다. 이렇게 하셨으면 뭐가 남았을까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솜씨가 얼마나 좋으시니까 아담의 머리카락, 심장 다 너무 멋있게 지으셨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빚으셨다 하더라도 그 상태에서 멈추셨다면 어때요? 흙덩어리지요? 예, 미켈란젤로의 다비드상인가요? 그죠? 예, 그냥 돌덩어리인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뭘 하셨어야만 사람의 코에 하나님, 생명이신 하나님이 생명을 불어 넣으셔야만 비로소 사람이 뭐가 됩니까? 생명체가 되는 거예요. 성경은 첫 번째 장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끊임없이 우리한테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얘들아, 물질에서 생명이 온 게 아니야. 생명은 생명인 나로부터 온 거야. 너희가 나랑 끊어지면 죽는 거야. 내가 생명을 너희한테 준 거기 때문에 나랑 끊어지는 게 죽는 거야. 죽음이 자연현상이라고? 아니, 생명이신 하나님과 끊어지는 게 죽는 거야. 그러니까 나와 다시 붙어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거야. 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 늘 찬양 부르시잖아요. 생명 주께 있네 부르시잖아요. 찬양 부를 때만 그 고백하십니까? 안 되겠지요.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교회 안에서만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교과서가 그 모양인 거예요. 생명은 주께 있는 거예요. 생명이 물질, 성칸불약이 바다에서 생겨났습니까? 물질의 반응으로요? 우리 아이들이 그런 걸 배우고 있는데도 여러분 눈이 안 뒤집히십니까? 아무 반응이 안 일어나십니까? 그럼 내 믿음 가짜구나. 한번 진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진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어떻게 지으셨대요?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었다. 하나님이 물질로 빚으셨지만 생명을 넣어서 생명체가 되게 하셨고 1번. 2번. 처음부터 어떤
이전 단계로부터 사람으로 변화시킨 게 아니라 처음부터 at the beginning, 그죠? From the beginning, 처음부터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완벽한 사람으로 지으셨다 말하고 계세요.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무슨 뜻입니까? 요 영어 성경으로 보는 게 조금 더 쉬워요. 우리가 위라는 표현을 조금 어렵지요, 그죠? 예, Son of Enos, the Son of Seth, the Son of Adam, the Son of God. 이 무슨 뜻이에요? 예. 에노스는 셋의 아들이고 셋은 아담의 아들이고 아담은 누구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누가복음에 있는 예수님의 족보인데 거꾸로 올라가요. 누가복음의 족보는. 근데 그 맨 끝에 그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아담 내 아들로 지은 거야.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는 동물 중에 하나로 지은 게 아니라 뭘로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지으셨기 때문에 그분의 형상을 입혀주신 것입니다. 그분은 인류의 모든 족속을 어떻게 해요? 한 혈통으로 만드셨어요. 여러분, 인류가 어디에 살든, 어디 아메리카 대륙에 살든 아시아 대륙에 살든 다 한 혈통일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어디서 출발해야 돼요? 한 부부에서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 이 한 부부에서 출발해야 우리가 모두가 다 한 혈통인 거예요. 사실은 우린 모두가 다 어때요? 따지고 올라가보면 아담과 하와로 직계의 자손인 거예요. 자, 성경적 창조를 그대로 믿을 때만 첫째 아담이 실제 인물이 되고요. 이 첫째 아담이 죄 때문에 죽게 되었을 때 우리 하나님은 둘째 아담, 여인의 후손 가운데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자가 오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첫째 아담이 실제 인물인 것을 거부하게 만드는 창세기를 전설이나 신화처럼 만드는 진화론을 우린 배격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역사적 사실로 성경의 창조를 그대로 우리가 믿고 지키고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에만 마지막 아담,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러 오신 성육신하신 우리 예수님이 하신 일이 실제 사건이 되는 거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 구원 역사가 실제 역사가 되는 거예요. 성경은 가짜 역사를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가짜 역사 믿으려고 여기 나와 있는 거 아니지요? 진짜 역사. 이게 진짜 역사인데 진화론을 받아들이면 이 모든 게 우리가 믿는 이 성경의 역사가 가짜 역사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이 말씀 한 절만이라도 우리 생명을 걸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말씀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를 걸고 우리의 인생을 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요? 우리가 죽게 됐는데 예수님 때문에 살게 됐으니까. 그죠? 예. 우리가 이 한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우리의 사력을 다 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키워야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외쳐보겠습니다. 딱 주먹 쥐고. 시작. 창세기가 없다면 우리는 영원한 해결책을 알 수 없다. 이 알 수 없는 세상을 물려주겠습니까? 알 수 있는 세상을 물려주겠습니까? 예, 알 수 있는 세상. 창세기를 그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의 해결책을 주신 이것을 온전하게 믿을 수 있는 그런 교회로, 그런 한국교회로 우리가 물려줘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선교사적인 자세인 거예요. 지금 우리 다음 세대가 선교의 대상이 된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짐바브웨 선교사님하고 지금 이제 짐바브웨에서 7년 사역하시고 불가리아로 이동하시는 선교사님하고 교제를 했어요. 저희 집에 와서 하루를 묵으셨어요. 근데 통계를 말씀해 주시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그런 아프리카 땅이나 이런 땅의 그 복음화율보다 지금 우리나라의 중고 대학생의 복음화율이 더 낮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선교를 어디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세계 선교 보내야죠, 물론.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당장 눈앞에 우리 다음 세대가 선교 대상이라는 거예요. 미전도 종족과 같은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겁이 안 나십니까? 머리 쭈뼛쭈뼛 안 서십니까? 그죠? 우리 다음 세대가 선교 대상이 됐다니까요. 그럼 우리는 뭐가 돼야 돼요? 선교사가 돼야 되지요. 자신의 최고의 학위와 자신이 가진 그 최고의 것들을 다 버리고 이 땅에 조선 땅에 와서 자신들의 그 아이들을 피 묻은 아이들을 이 땅에 묻었던 그 선교사의 심정으로 우리가 우리 다음 세대를 가르치지 않으면 희망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 밀양 성결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 사랑하시는 분들인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다 보면은
이렇게 막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고 정말 쭉쭉 흘러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도 있는데 오늘 이 귀한 교회에서 여러분들과 이 말씀 나눌 때 제 가슴이 정말 뜨겁고 감사하고 또 함께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수 있는 정말 귀한 교회구나 그런 마음이 막 마음에서 올라와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고 이 교회 밀양에 있는 한 교회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는 기도가 한국교회를 움직이고 한국의 역사를 바꾸고 다음 세대 역사를 바꾸는 겁니다. 하나님 보좌에서 일이 일어나는 것이지 우리가 어디 사느냐에 따라서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맞지요? 예, 그러므로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한국교회가 깨어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에 맡겨준 귀한 영혼들을 우리 아이들을 잘 키워서 이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놀라운 그런 크리스찬 리더로 세워주시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첫 조상 누군지 확실히 아시겠죠? 네, 잠깐만 제가 이제 강의는 마쳤고요. 잠깐만 그 프로그램 소개를 잠깐만 드려볼게요. 이런 것들 공부하시도록 제가 이제 책을 지금 이제 어른용 책을 이제 3권을 낸 게 있어요.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구입해서 공부를 하시고 아이들을 가르치려면 공부를 해야 되겠지요. 예, 이게 선교사인 거예요. 다른 게 선교사가 아니라 지금은 교육이 전쟁터기 때문에 선교사적인 마인드를 가진다는 건 뭐냐면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가르치는 게 그게 선교사인 거예요. 자, 그다음에 창세기와 생물 이야기 있고 Y 창조라는 책도 있습니다. 해서 공부를 꼭 하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쉬운 영상으로 우리 초등학생들도 다 이해할 수 있는 영상으로 크로스뷰 유튜브에 그냥 크로스뷰 치셔도 되고 아니면 저희 예스티칭 연구소 이렇게 치셔도 됩니다. 거기에 창조신앙 교육할 수 있는 영상을 지난 가을부터 6개월 동안 12편을 만들어 놨어요. 한 편이 짧기 때문에 주일학교 예배 시간에도 얼마든지 틀어줄 수 있어요. 부모님하고 집에서도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예, 틀어주세요. 틀어주시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은 대화를 통해서 상호작용을 할 때 그 본 내용들을 깊이 이렇게 새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확장이 일어나서 사고력이 발달하면서 내가 100가지, 1000가지를 다 못 가르쳐줘도 10가지를 제대로 가르쳐주면 나머지 90가지를 아이들이 발달된 그 성경적 사고력으로 해결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린 그런 교육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교육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창조신앙 교육 프로그램이 이제 이 네이버 블로그에 들어오셔서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초등 창조 신앙 교육 프로그램이 이렇게 만들어져서 리얼 오리진 캠프 이거 우리 여름에 할 거거든요. 예. 요게 있고요. 이렇게 교회마다 많이들 하고 있지만 더 많은 교회가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일학교가 있는 교회가 한국에 한 6,000개 정도가 될 건데요. 6만 교회 중에 한 10% 정도가 주일학교가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한 6,000개라고 그냥 잡아도 6,000개 교회에서 다 동시에 지금 잘하고 있잖아요. 이 모든 교회로 다 이게 들어가야지 동시대의 거룩한 세대가 같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우리 아이만 창조 잘 믿어. 근데 대학 갔는데 교회 다니는 친구 만났는데 그 친구는 진화론 믿는데 이러면 곤란한 거예요. 우리가 같이 세워가야 되거든요. 또 청소년도 창조신앙 교육 프로그램이 있는데 얘는 리얼 히스토리예요. 얘는 좀 더 방대한 역사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초등 프로그램은 좀 더 쉽고 재미있고 활동도 많고 하지만 진화론 아이들이 교육받을 것을 미리 다 예비해서 예방접종을 다 놔주는 그런 내용으로 들어있고 이 이제 청소년 프로그램에는 성경의 역사를 창조로부터 기반해서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그런 큰 그런 뷰를 가르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개발이 돼 있어요. 그래서 리얼 히스토리 프로그램도 이렇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청장년 이보다 이제 한 단계 더 윗단계인데 어른들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되는 분들을 위해서 Y 창조 6개의 강의를 넣어서 스터디북을 만들어 놨는데 제가 무료 강의로 유튜브에 계속 지금 올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튜브 보시면서 공부하실 수 있게 해놨으니까 물론 저를 불러서 같이 공부하면 물론 더 좋죠. 그렇지만 이제 한계가 있으니까 유튜브를 통해서라도 또 공부를 하실 수 있다 말씀을 드리고요. 예, 이렇게 과정들이 있고요. 또 두란노 바이블 칼리지에서 온라인 강좌도 있으니까 온라인 강좌도 필요하시면 또 수강하실 수 있고 또 하나 더 제시하고 싶은 건 강사 과정이 있어요.
저 혼자 전국에 있는 교회를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개발된 프로그램들을 각 교회에 가서 가르치고 캠프를 운영할 강사를 키우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3기를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3기는 하고 있으니까 못 들어오시고 여기에 또 어떤 하나님의 부르심을 느끼시고 담임 목사님께서 추천해 주시는 분이 있다면은 또 4기에 한번 들어오셔서 이 밀양과 이 인근 지역에 또 이 창조신앙 보급하는 일에 함께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